지리산의 맑은 안개가 소나무 숲 사이로 뱀처럼 휘감아 돌던 이른 새벽. 하선아는 차가운 샘물에 얼굴을 씻고 있었다. 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를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바람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뿌리였다. 수백 년 된 약초들의 향기와 흙내음, 그리고 계절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그녀의 일부였다. 수요나야.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선아는 급히 옷자락으로 얼굴을 닦고 낡은 목조 가옥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그녀의 할머니가 이부자리에 누워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게 주름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리산의 전기처럼 맑고 깊었다. 쟤네, 걘 할머니 여기 있어요. 선아가 할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마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돌려 선아를 바라보았다. 때가 되었구나.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선아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할머니는 선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머리맡에 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선아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비취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봉황 한 마리가 구름 속에서 날갯짓하는 모양으로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물이 아니다. 약속의 증표이자 우리 가문이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 년 전, 할머니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를 믿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천명그룹의 선대회장 강만철이었다. 강 회장님은 지리산의 정기를 믿으셨고 우리 가문의 의술과 지혜를 높이 사셨다. 그리고 약속하셨지. 당신의 손자와 나의 손녀를 짝지어 두 가문의 인연을 영원히 스맺자고. 그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귀한 것을 지켜주겠다는 맹세였다. 선아는 비취,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을 산에서만 살았다. 도시의 삶이란 책이나 텔레비전으로만 접한 미지의 세계였다. 하물며 재벌이라는 존재는 더욱 그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태준. 지금은 천명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깊은 병이 있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눈에 근심이 어렸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고. 어떤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들었다. 선아는 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음식을 통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혈관 속에 흐르는 가문의 유산이었다. 가서 그 아이를 만나거라. 이 목걸이가 너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다. 혼인을 하라 마라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 아이를 살펴보고 만약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문이 받은 은혜를 갚는 셈치고 그 아이를 보살펴 다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 오후 선아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산을 내려왔다. 할머니와의 작별은 눈물 대신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버스에 올라 멀어지는 지리산의 푸른 능선을 바라보며 선아는 가슴에 품은 비취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은 선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며 시끄러운 도시였다. 끝없이 솟아오른 유리 빌딩들은 하늘을 조각내고 있었고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은 금속성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공기 중에는 흙과 풀 내음 대신 매캐한 매연과 이름 모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선아는 잠시 현 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진 평창동이었다.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저택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선아가 찾던 천명그룹의 저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했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검은 대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남루한 행색과 이곳의 화려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무세운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저 강태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비원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날렵한 디자인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다. 차가 막 문을 통과하려 할 때 갑자기 날카로운 경적이 울리며 멈춰섰다. 저택 안에서 한 무리의 사용인들이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담긴 쟁반을 들고 허둥지둥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아의 눈이 커졌다. 쟁반 위에는 세상의 모든 진미를 모아놓은 듯한 요리들이 있었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랍스터 구이, 송로버섯을 곁들인 파스타까지. 하지만 음식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이제 막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때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조각처럼 날카로운 콧날과 턱선, 그리고 값비싼 맞춤 정장,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다. 그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가는 사용인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냄새,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음식 냄새가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 듯. 그는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에는 혐오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선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는, 영혼이 병든 한 명의 환자였다. 그의 몸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고 있었다. 기혈이 막히고 음과 양의 조화가 완전히 깨져 있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의 병이 그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선아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강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눈빛과 마주했다. 낯선 옷차림의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맑았으며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불쾌감과 함께 정체 모를 호기심을 느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선아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비서가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아마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비서는 경비원에게 턱짓하며 선아를 쫓아내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태준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수많은 방해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채 올라탔고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가씨, 여긴 올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선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아는 사라지는 차를 잠시 바라보다가 품속의 오동나무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그를 만나 혼약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좌절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뚜렷해졌다. 강태준. 저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치유가 필요했다. 뿌리 깊은 불신과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낼 무언가가 필요했다. 선아는 닫힌 철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장 단단한 성벽도, 가장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물줄기에는 결국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서울의 혼란스러운 풍경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지리산의 안개처럼 고요하지만 끈질긴 계획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에서 그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다. 혼약은 그 다음 문제였다. 강태준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며 거대한 유기체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심장부이자 가장 예민한 곳은 바로 주방이었다. 대통령의 만찬을 책임졌던 초의 셰프가 이끄는 주방은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재료와 최첨단 조리기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왕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선아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맴돌며 그곳의 생태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트럭과 하루가 멀다 하고 교체되는 주방 보조 인력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였다. 선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각색했다. 지리산의 작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공양간 일을 도왔다고 했다. 그녀의 순박한 외모와 차분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이 없어 보이는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인사 담당자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하선아라는 이름으로 강태준 저택의 주방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역할은 식재료 다듬기와 설거지, 그리고 주방 청소였다. 주방의 세계는 전쟁터와 같았다. 최 셰프는 미식계의 폭군이었고 그의 아래에 있는 요리사들은 그의 불호령에 매일같이 떨어야 했다. 그들은 산에서 막 내려온 듯한 선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의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았고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골라 시켰다. 어이, 거기 촌뜨기 양파나 마저 까. 눈물 콧물 쏙 빼다 보면 도시물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될 테니. 수석 요리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선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려 보였지만 군더더기가 없었고 산더미 같은 채소들도 일정한 속도로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그녀의 침묵과 꾸준함은 오히려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선아는 일하는 틈틈이 주방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흡수했다. 최 셰프가 어떤 식재료를 선호하는지, 요리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든 요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를 매일 3번 완벽하게 조리된 요리들이 은쟁반에 담겨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그대로인 채 다시 내려왔다. 한 입도 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만 살짝 흩뜨려 놓은 생선 요리, 정교한 모양이 그대로인 디저트까지 그것들은 마치 조롱당한 예술작품처럼 주방 한편에 쌓였다가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그럴 때마다 최 셰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방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선아는 그 광경을 보며 강태준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맛이 아니었다. 최 셰프의 요리는 분명 세상 최고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음식 자체에 대한 깊은 거부감, 일종의 트라우마였다. 그의 몸과 마음이 영양분 섭취를 생존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경계심을 무너뜨릴 가장 순수하고 자극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동안 이어진 중요한 해외 계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강태준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이틀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다. 저택에는 비상이 걸렸다. 주치의가 다녀갔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고 집안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주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최 셰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라고 닥달했다.
요리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희귀한 식재료들로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주했다. 모두가 더 특별한 것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무도 주방 구석의 작은 보조 화구에 서 있는 선아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선아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 정원 한쪽에서 몰래 캐낸 작은 야생 쑥과 민들레 잎을 깨끗이 씻었다. 그것들은 강력한 약효는 없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품종의 쌀을 정성스럽게 씻어 냄비에 앉혔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경건했다. 불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그녀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쌀을 저었다. 쌀알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내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잘게 다진 쑥과 민들레 잎을 넣었다. 화려한 향신료나 값비싼 재료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쌀과 물, 약간의 소금, 그리고 지리산의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작은 풀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마치 비 온 뒤 흙냄새처럼, 이른 아침 숲속의 공기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 부드러운 향기는 주방을 가득 채운 다른 음식들의 강렬한 냄새를 뚫고 환풍구를 타고 저택의 복도를 따라 조용히 퍼져나갔다. 2층 서재, 강태주는 깨질 듯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소파에 몸을 뉘고 있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온갖 음식 냄새가 그를 고문하고 있었다. 비서에게 당장 냄새를 차단하라고 소리치려던 순간 그의 코끝에 아주 옅지만 분명한 향기가 와닿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늘 그를 괴롭히던 역겨운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기억 속에나 존재할 법한 아련하고 편안한 냄새였다. 그의 굳게 닫혔던 위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꿈틀거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기와 비슷한 감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찜 비세요. 그의 부름에 김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냄새지?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네, 주방에서 회장님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역겨운 냄새 말고 다른 거? 김 비서는 어리둥절했다. 그는 코를 킁킁거렸지만 늘 맡던 음식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1층으로 내려갔다. 화려한 요리들이 준비되고 있는 메인 주방을 지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구석의 작은 화구 앞이었다. 그곳에는 주방 보조 하선아가 작은 뚝배기 그릇에 흰 죽을 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김 비서의 목소리에 최 셰프가 달려왔다. 그는 선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만든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네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까짓게 함부로 회장님 주방에서 불을 쓰라고 했어. 최 셰프가 죽 그릇을 빼앗아 버리려던 순간 김 비서가 그의 팔을 막았다. 잠깐만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냄새가 아무래도 이건 것 같습니다. 최 셰프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저런 멀건죽 따위를 회장님께서. 김 비서는 최 셰프의 말을 무시하고 선에게 물었다. 이게 뭔가? 죽입니다. 그냥 흰죽입니다. 선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뚝배기 그릇을 받아 들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쟁반에 죽 그릇 하나만을 올려 2층으로 올라갔다. 주방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요리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만 쳐다보고 있었다. 최 셰프는 팔짱을 낀 채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선아를 어떻게 쫓아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선아만이 홀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5분, 10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최 셰프가 비웃으며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칙! 주방에 연결된 인터컴에서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비록 약하고 갈라졌지만 분명 강태준의 것이었다. 한 그릇 더!
그 한마디에 주방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요리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 셰프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주방 구석,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산에서 내려온 이름 없는 소녀, 하선에게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울려 퍼진 순간, 천명그룹 저택의 주방은 거대한 빙하가 된 듯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요리사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 불신, 그리고 희미한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음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바친 자신들의 노력이 산골에서 온 이름 모를 계집 아이가 끓인 멀건 죽 한 그릇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 셰프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요리, 철학과 자부심이 근본부터 부정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뚝배기를 씻고 있는 하선아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저 미천한 것이 감히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한 것은 김비서였다. 그는 황급히 주방으로 내려와 선에게 다가갔다. 한 그릇 더 부탁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섞여 있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쌀을 씻고 불을 조절하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위로 수십 개의 눈이 감시하듯 꽂혔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서 홀로 약초를 다듬을 때처럼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정막이 내려앉았을 때 선아의 방문을 누군가 조용히 두드렸다. 문을 열자 김비서가 서 있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지요. 김비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저택의 서쪽 끝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 서재였다.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방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경제, 경영, 철학에 관한 두꺼운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방 중앙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낮보다 혈색이 조금 돌아온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선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생물을 분석하듯 혹은 위험한 변수를 계산하듯 차갑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그 죽, 무엇을 넣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쌀과 물, 약간의 소금, 그리고 뜰에서 얻은 작은 풀 2가지입니다. 선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하선아입니다. 왜 이곳에 왔나? 진짜 목적이 뭐지? 태주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믿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약점을 파고든 데에는 분명 무언가 대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돈, 명예, 혹은 더 교활한 무언가. 선아는 그의 의심, 가득한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오래전 약조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비치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태주는 목걸이를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에게는 그저 낡은 장신구일 뿐이었다. 약조라. 그런 건 들은 적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원하는 걸 말해야 돈인가 얼마면 되겠나?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거래로 보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
하지만 선아는 그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선아의 대답은 단호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럼 뭘 원하지? 식당이라도 차려주길 바라나? 내 요리 실력이라면 그 정도 투자는 해줄 수 있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조건을 말했다. 저를 회장님의 개인 요리사로 써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이 회장님의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전부라고. 아닙니다. 선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만든 음식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둘째, 식사를 10번 마칠 때마다 저의 질문 하나에 반드시 진실만을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서재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선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질문이라. 그는 이 상황이 점점 더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이 여자는 어딘가 달랐다. 겁을 먹지도, 주눅 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병든 몸이 그녀의 음식을 받아들였듯 그의 다친 마음이 그녀의 당돌함에 미세한 균열을 보였다. 좋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계약하지. 네가 날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너는 나의 비밀 요리사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질문에 답하지. 하지만 명심해. 만약 나를 고치지 못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땐 네가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와 강태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저택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태준의 약혼녀이자 태림그룹의 외동딸인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거만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약혼을 자신의 지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줄 최고의 트로피로 여기고 있었다. 태준 씨, 안색이 좀 좋아졌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태준의 곁에 다가가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은근히 밀어내며 대답했다. 별일 없어. 하지만 서연은 예리했다. 그녀는 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늘 그를 감싸고 있던 날카로운 냉기와 짜증이 오늘은 조금 옅어져 있었다.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의 소유물에 감히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불쾌한 예감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요즘 입맛은 좀 어때? 우리 집 셰프한테 특별히 태준 씨를 위한 보양식을 좀 만들어 보내라고 할까? 필요 없어. 신경 꺼. 태준의 대답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의 의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알았어. 그럼 나 주방에 가서 마실 것 좀 챙겨달라고 해야겠다. 새로 들어온 하녀들 교육은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그녀는 태준을 살피려는 의도를 숨긴 채 주방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죽 소동에 대해 하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산골에서 온 애가 회장님 입맛을 살렸다더라. 초에 셰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그녀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곧장 주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선아가 묵묵히 채소를 씻고 있었다. 서연은 선아의 앞에 서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촌스러운 작업복, 화장기 없는 얼굴, 투박한 손. 그녀의 눈에는 선아가 벌레처럼 하찮아 보였다. 내가 그 죽을 끓였다는 애야. 서연이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알겠어.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하지만 선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서연의 화려한 외면 아래 숨겨진 불안과 질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가씨. 선아의 차분한 대답은 서연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감히 하녀 따위가 자신에게 저런 눈빛으로 맞선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년. 서연이 무어라 더 소리치려던 순간 김 비서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박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연은 분한 표정으로 선아를 한번 쏘아보고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아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이 뿌리내렸다. 저 계집애를 반드시 쫓아내고 말리라. 선아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다는 것을. 강태준을 치유하는 길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대한 성 안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음모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강태준의 위장뿐만 아니라 그와의 비밀스러운 계약,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도 달려 있었다. 하선아와 강태준의 비밀 계약이 시작된 후 몇 주가 흘렀다. 저택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최 셰프가 지휘하는 화려한 미식의 향연이 매일같이 펼쳐졌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 진짜 식사는 아무도 모르게 주방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된 선아의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져 태준에게 전달되었다. 선아의 음식은 요리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까웠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원의 이슬을 맞은 채소들을 직접 거두고 공수된 식재료들의 기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녀가 만든 것은 자극적인 소스나 현란한 기교가 담긴 음식이 아니었다. 담백한 버섯 맑은탕, 부드러운 생선찜, 계절의 기운을 담은 뿌리채소 죽. 그녀의 음식은 태준의 텅 빈 위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그의 미각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다. 변화는 미미했지만 분명했다. 태준의 창백했던 뺨에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뼈만 앙상했던 손목에 조금씩 살이 오르는 듯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사람을 찌를 듯 날카롭던 예민함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선아가 차려낸 밥상을 남김없이 비워내는 것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복은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박서연은 태준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약혼자가 점점 단단해지고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산골에서 온 그 천박한 계집애 하선아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녀들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들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강태준이 이제 그 계집애가 만든 음식 외에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것. 굴욕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서연은 비밀스럽게 최 셰프를 만났다. 그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최 셰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초의 셰프님, 언제까지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주방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셰프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서연의 부추김에 최 셰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인 것을 명령은 깨라고 있는 거죠. 서연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태준 씨에게 아주 희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특정 종류의 가리비에만 반응하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며칠은 꼼짝없이 알아누워야 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더군요. 최 셰프의 눈이 번뜩였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다음 주 강 씨 일가 가족 만찬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 계집애가 태준 씨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하겠죠. 셰프님께서 잠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끄는 사이 우리가 심어놓은 사람이 살짝 손을 쓰는 겁니다. 아주 곱게 간 가리비 가루를 음식에 섞는 거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비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태준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의 병을 고치고 있던 하선아는 순식간에
그의 건강을 해친 주범으로 몰릴 터였다.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그녀는 2번 다시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성공하면 태림그룹에서 셰프님을 저희 레스토랑 총괄 셰프로 스카우트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서연이 던진 달콤한 미끼에 최 셰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명예회복과 새로운 기회라는 유혹은 그의 마지막 남은 요리사로서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일주일 후 저택의 화려한 다이닝룸에서는 강씨 일가의 가족 만찬이 열렸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야심을 숨긴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숙부 강민혁 상무가 자리했다. 박서연은 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 시각 주방은 전쟁터였다. 수십 가지의 코스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 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조리대에서 태준만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부드러운 전복을 다져 넣고 자연송이로 향을 낸 전복송이죽기였다. 그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녀의 비법이 담긴 음식이었다. 선아가 막 죽을 그릇에 담으려던 순간이었다. 주방 저편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요리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초에 셰프가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엎지르며 작은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최 셰프의 지시를 받은 젊은 요리사 하나가 재빨리 선아의 조리대로 다가왔다. 그는 선아가 미리 다져놓았던 전복 그릇을 똑같은 모양의 다른 그릇과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꿔치기 했다. 그 그릇 안에는 곱게 간 가리비, 가루가 섞인 다진 전복이 들어있었다. 소동이 정리된 후 선아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그릇에 담긴 다진 전복을 죽 위에 고명으로 얹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그릇을 쟁반에 올리려던 찰나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아주 미세하고 이질적인 향이 있었다. 그것은 전복의 신선한 바다향과는 다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날카로운 비린 향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 하지만 평생을 자연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살아온 선아의 감각은 그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선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음모를 폭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증거도 없고 자신의 말은 광기 어린 질투로 치부될 것이다. 그녀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이 따로 보관해 두었던 작은 약초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서 이슬처럼 투명한 푸른 잎사귀 하나를 꺼냈다. 월화초라고 불리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월화초 잎사귀를 죽의 정중앙에 장식으로 올렸다. 그리고 직접 쟁반을 들고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회장님의 특별식입니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죽 그릇을 태준의 앞에 내려놓았다. 박서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고 강민혁은 흥미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준이 막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선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잠시만요. 모두의 시선이 선에게 쏠렸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 너머로 죽 그릇을 가리켰다. 올려드린 약초는 월화초라 불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운을 가진 식재료와 만나면 푸른빛을 유지하지만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나 독성과 만나면 스스로 색을 바꾸어 위험을 알리는 신비한 풀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죽의 뜨거운 김과 접촉한 월화초 잎사귀의 끝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검푸른 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이닝 룸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검게 변한 약초와 선아의 차분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지독하게 차가워졌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김비세요. 근데 회장님, 이 음식 당장 연구소로 보내서 성분 분석해. 그리고 오늘 주방에 있던 모든 인원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서재로 집합시켜.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저택 전체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선아의 귓가에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똑똑하군. 그것은 칭찬이자 완벽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선아는 자신을 향한 시험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에게 자신의 집안에 숨어있는 독사들을 직접 색출할 기회를 준 셈이었다. 그녀가 건넨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검이었다. 이제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은 강태준의 몫이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얼음 동굴처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앞에는 최애 셰프와 음모에 가담했던 젊은 요리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가리비, 스캘러프 계열 단백질 성분 다량 검출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너 누가 시켰지? 태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었다. 젊은 요리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최 셰프의 지시였으며 박서연 아가씨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까지. 최 셰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태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모든 말이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김 비서, 이 두 사람 우리 업계에서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네네 회장님. 그리고 태림그룹 박 회장에게 연락해. 나와 서연 씨의 약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는 내 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두 가문의 비즈니스 동맹에 사정없이 칼을 내리긋는 행위였다. 박서연과 그녀의 가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이 모든 결정은 불과 10분 만에 이루어졌다. 하선아의 존재가.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강태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주방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끝난 후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선아는 공식적으로 태준의 개인 요리사 겸 저택의 주방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시끄럽게 명령하는 대신 조용한 시범과 행동으로 새로운 주방을 이끌었다. 그녀의 방식은 주방뿐만 아니라 저택 전체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태준은 선아가 만들어준 30끼의 식사를 남김없이 비웠다. 계약에 따라. 이제 그가 그녀의 질문에 답할 차례였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태준은 선아를 마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 기밀이나 약점에 대해 물을 것이라 예상하며 내심 경계하고 있었다. 질문해. 선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많은 의사와 상담사들이 그의 과거를 파헤치려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질문은 그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대신 그 상처를 우회하여 가장 따뜻했던 기억의 샘을 찾아가려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의 편린을 더듬었다. 할아버지께서 끓여주시던 잣죽 힘겹게 내뱉은 대답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선대회장 강만철. 호랑이처럼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지만 어린 손주에게만은 유독 다정했다. 그가 직접 끓여주던 고소한 잣죽의 맛. 그것은 태준의 인생에서 음식이 행복과 동의어였던 마지막 기억이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태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보여주었던 낡은 빛이 목걸이가 다시 떠올랐다. 오래전 약조라.
그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김비서, 하선아라는 이름, 그리고 지리산과 관련된 우리 집안의 과거 기록을 전부 조사해봐. 할아버님 시절의 일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김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태준의 앞에 섰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공식적인 역사가 아닌 강만철 선대 회장의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시절, 젊은 사업가였던 강만철은 정적의 모함에 빠져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지리산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런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당대 최고의 명의로 불렸던 하선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다. 선아의 증조부는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만철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었다. 그 덕분에 강만철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훗날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천명그룹의 시작점에는 하씨 가문의 목숨을 건 은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강만철 회장의 친필 유서가 있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동지인 하선생께 이 강만철은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오 훗날 나의 손주와 선생의 손주를 인연으로 맺어 두 가문의 귀한 인연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오. 이는 단순한 혼약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나의 마지막 노력이오. 태주는 서류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가 무시하고 경계했던 상골 여자 하선아. 그녀는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최대 은인의 후손이었다. 자신과 그녀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채무자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채권자의 관계였다. 그날 이후 태주는 선아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정원에 풀을 다듬는 모습, 사용인들을 조용히 이끄는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깊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주는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복잡한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때 선아가 야식으로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무세운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독사 같은 놈들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 정면으로 싸우자니 출혈이 너무 크고 물러서자니 모든 걸 잃게 생겼지.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산에서 거대한 나무는 자신을 칭칭 감아오는 칠덩굴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뜬금없는 비유에 눈을 들었다. 나무는 그저 더 깊이, 더 넓게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땅의 영양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그러면 양분을 빼앗긴 칠덩굴은 결국 스스로 말라 죽게 됩니다. 선아의 말은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렇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경쟁사와 소모적인 여론전이나 지분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회사의 내부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며 충성도 높은 주주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회사의 근본, 즉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적의 공격은 무력화될 것이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혜는 하버드 MBA 과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자연의 섭리에서 비롯된 깊고 강력한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병을 고치는 신비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의 가문이 잇고 있던 역사의 증인이자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였으며 이제는 그의 복잡한 경영세계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현명한 조언자이기까지 했다. 태주는 깨달았다. 그녀와의 계약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녀에게서 몸과 마음, 그리고 사업의 지혜까지 모두 빚지고 있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약혼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선아의 지혜로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강태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지지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사회의 신임은 두터워졌고 직원들의 충성심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연약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은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영토를 향한 확장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조카의 화려한 부활은 숙부 강민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호시탐탐 천명그룹의 왕좌를 노려왔다. 병약하고 위태로웠던 태주는 그에게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 허수아비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위협하는 강철 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이 하선아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그 산골 계집애가 단순한 요리사나 치료사가 아니라 강태준의 머리와 심장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책사, 치의 시임을 간파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선아를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찾아갔다. 약혼 파기 직전의 위기에 몰려 굴욕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박서영과 태림그룹이었다. 강민혁은 복수심과 재기의 욕망에 불타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강태준의 발 아래에서 평생을 기어야 할 겁니다. 강민혁이 계획한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릴 한독 상공회의소 주최 국빈 만찬이었다. 이 만찬은 천명그룹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태준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유럽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출의 핵심 파트너가 될 독일의 유력 투자단이 방한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최종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만찬을 망치는 겁니다. 강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태림그룹이 이번 만찬에 케이터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 독일 투자단에게만 가벼운 식중독을 일으킬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계약을 논할 기분은 완전히 망쳐버릴 정도로 말이죠.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파트너의 안전조차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기업과 누가 계약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천명그룹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고 강태준의 리더십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교활하고 악독한 음모였다. 박서연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눈물과 강민혁의 가머니설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체결되었다. 만찬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독일에서 온 귀빈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탐욕과 야망, 그리고 위선적인 미소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강태준은 헤드 테이블에서 독일 투자단의 대표인 폰 클라인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공식적으로 개인 건강 및 영양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하선아가 동행했다. 값비싼 드레스들 사이에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흰색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연회장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혁과 박서연은 경멸의 웃음을 흘렸다. 저런 촌스러운 여자를 저런 자리에 데리고 나오다니. 강태준도 제정신이 아니군.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만찬이 시작되고 에피타이저가 나올 무렵이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강태준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을 모신 이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천명 그룹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만찬 메뉴와는 별개로 한국 전통 궁중 요리의 정수와 건강 철학을 담아 특별히 디자인한 코스 요리를 독일에서 오신 귀빈들께만 따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연 회장, 아니 순간 술렁였다. 주최 측이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음식을 내놓겠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강민혁과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안도했다. 어차피 자신들의 목표는 케이터링 업체가 만든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잘 되었다. 강태준의 저 오만방자한 행동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잠시 후 하선아의 지휘 아래 준비된 음식들이 오직 독일 투자단의 테이블에만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요리는 구절판이었다. 하지만 중앙의 밀전병을 중심으로 8가지 채소가 담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투명한 유리 접시 위에 중앙에는 둥근자 소스를 놓고 그 주위로 8가지 세개 채소와 해산물 무스를 한 폭의 그림처럼 배치한 현대적인 형태였다. 선아는 유창하진 않지만 정성스러운 영어로 직접 요리를 설명했다. 이 8가지 요소는 자연을 이루는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소스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화, 즉 하모니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십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폰 클라인 회장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음식에 담긴 철학. 그는 맛보기도 전에 이미 감동받은 듯했다. 이어서 나온 메인 요리는 신선로를 재해석한 맑은 탕이었다. 1인용 백자 그릇에 담긴 탕의 국물은 물처럼 투명했지만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부했다. 수십 가지 채소와 약재를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이었다. 이 탕 안에는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서 온 각기 다른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맛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 더 높은 차원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천명그룹이 추구하는 시너지의 가치입니다. 독일인들은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을 때 그들은 탄성을 터뜨렸다. 접시 위에는 한국의 무궁화와 독일의 수레국화 모양을 정교하게 본뜬 화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인삼꽃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약차가 함께였다.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완벽한 마무리였다. 폰 클라인 회장이 막 감탄사를 내뱉으며 찻잔을 들려던 순간이었다. 연 회장 다른 테이블 곳곳에서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소란이 터져 나왔다. 케이터링 업체가 제공한 메인 요리. 해산물 스튜를 먹은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이 계획한 식중독 사건이 정확하게 터졌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이 끔찍한 소동 속에서 오직 독일 투자단의 테이블만이 평온한 섬처럼 고요했다. 그들은 하선아가 제공한 순수하고 완벽한 음식을 먹었기에 아무런 탈도 없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강태준의 파격적인 행동이 결례나 오만이 아니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놀라운 해안과 신의 한 수였음을 아수라장 속에서 폰 클라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실려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찻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강 회장님, 오늘 당신과 당신의 회사가 보여준 이 놀라운 통찰력과 파트너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음식에 담긴 철학이 바로 당신의 경영 철학이겠지요. 이보다 더 믿음직한 파트너는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의 계약,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싶습니다. 그의 선언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민혁과 박서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완벽했던 음모는 오히려 강태준에게 가장 화려한 승리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말았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선아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음과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은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와 경의와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신뢰의 눈빛이었다. 전쟁터는 만찬장이었고 그녀의 무기는 맛과 철학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가장 달콤한 승리를 거두었다. 국빈 만찬 사건은 서울 사교계와 재계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태준 회장의 이름 앞에는 위기관리의 귀재, 해안을 가진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반면 만찬 케이터링을 담당했던 업체는 문을 닫았고 그 배후로 지목된 태림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축배를 드는 대신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만찬 사건을 빌미로 그가 휘두른 칼날은 정확하게 뱀의 머리, 즉 강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와 법무팀을 통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고 강민혁이 태림그룹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 수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선아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축을 얻게 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강태준이 아니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쥔 그날, 태준은 강씨 일가의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병풍처럼 둘러앉은 종친 어른들과 핵심 임원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박 회장과 박서연 부녀까지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태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만이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태준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강민혁과 박 회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과 자금 흐름 내역 등 만찬 사건의 음모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첫째, 박서연 씨와의 약혼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다. 강 회장, 아무리 그래도 이건 두 그룹 간의 약속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뢰와 인품이 바닥난 상대와는 그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태준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으로도 태림그룹에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라 생각하십시오. 박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회의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하선아를 쏘아보았다. 모든 게 저 계집애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종친 어른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회장 아무리 그래도 그룹의 안정을 위해 맺은 약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깨버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네의 그 편협한 결정이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생각은 해보았나.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저의 편협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명그룹의 창업주이신 선대 회장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선아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회의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쪽은 제 개인 영양사가 아니라 하선아 양입니다. 지리산하 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자 저의 조부이신 강만철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정해주신 저의 유일한 정혼자입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준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김 비서는 스크린에 낡은 기록 사진들과 강만철 회장의 친필 유서를 띄웠다. 수십 년 전에 잊혔던 은혜와 목숨을 건 약속의 이야기가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다. 태준은 선아의 목에 걸려있던 비취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목걸이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저는 새로운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문의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하선아 양은 처음부터 제 운명의 상대였고 천명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 될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충격이었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는 이 숨겨진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박서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산골 계집애가 사실은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통성과 명분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하선아는 침입자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바로 세울 계승자였다. 강태준은 전통을 파괴하는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손자였다. 서울 사교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폭풍이 지나간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묘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태주는 정원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선아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모든 것을 공표하고 가문의 수건을 풀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했다. 괜찮습니까? 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맑고 고요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오늘 많은 적을 만드셨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온 세상이 적이 되어도 상관없소. 태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재벌 총수의 위압감도 환자의 예민함도 사라진 자리에는 한 남자로서의 진솔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선아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에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한 절박함으로 당신을 붙잡았소. 그 후에는 우리 가문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오. 그는 선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그의 손 안에 들어왔다. 나는 당신의 지혜에 감탄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기댔소.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에 내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소. 하선아 씨,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소. 그의 고백은 달빛 아래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들의 약속이 당신을 내게 데려왔지만 당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온전한 나의 마음이요. 부디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오. 선아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무감으로 시작된 인연, 연민으로 이어진 시간 속에서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믿음까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존경과 연민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잡힌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며 대답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오래된 약속의 완성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그들만의 약속의 시작이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요한 정원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세상의 소라는 중요하지 않았다. 환자와 치료사도, 채무자와 채권자도 아닌 온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한 이 순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의 고백 이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하선아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예비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연인이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신기하거나 어려운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온화하지만 단호한 리더십 아래 저택은 마침내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태주는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하선아와의 관계와 오랜 약혼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곧 결혼식을 올릴 것임을 공표했다. 몇몇 보수적인 이사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독일과의 계약을 성공시키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의 압도적인 성과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그룹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한 강민혁은 절벽 끝에 몰려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예도, 권력도, 미래도.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괴뿐이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에 몸담으며 모아온 모든 비자금과 인맥을 총동원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것은 천명그룹과 강태준, 그리고 하선아를 동시에 파멸시킬 지독하게 교활하고 악랄한 이중 공격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강태준의 심장을 향했다. 며칠 뒤, 한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천명그룹 강태준 회장,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선동적이었다. 강민혁이 조작한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들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태준이 최근 독일과의 친환경 에너지 계약 과정에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어제까지 영웅으로 칭송받던 젊은 총수는 하루아침에 위선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독일 파트너사는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검찰은 여론에 등 떠밀려 곧바로 예비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강태준은 순식간에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변호인단과 홍보팀과의 끝없는 회의, 빗발치는 언론의 취재 요청, 그리고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노력 속에서 잠잘 시간조차 없이 싸워야 했다. 그의 저택은 다시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강태준이 이 거대한 기업 스캔들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강민혁의 두 번째 공격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선아의 뿌리, 그녀의 힘의 원천을 향한 공격이었다. 강민혁은 돈으로 고용한 폭력배들을 지리산으로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대놓고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하씨, 가문이 대대로 갖고 온 비밀 약초밭을 찾아내 파괴하는 것이었다. 폭력배들은 밤을 틈타 선아의 할머니가 누워있는 낡은 가옥 뒤편에 약초밭에 소금과 화학 폐기물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희귀한 약초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죽어갔다. 또한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울 간 처녀에 대해 묻고 다니며 선에게 약재를 공급해주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와 위협을 심어주었다. 서울에서 태준을 위해 밤낮 없이 마음을 졸이며 그를 보살피던 선에게 고향 마을 이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초밭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고 낯선 남자들이 마을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놈들이 자꾸 서울 간 아씨에 대해 묻고 다녀유. 아무래도 아씨를 노리고 온 놈들 같아요. 선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명그룹의 위기와 지리산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파괴 행위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양동작전이었다. 하나는 강태준의 사회적 생명과 리더십을 끊어놓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신과 힘의 근원을 잘라내려는 비열한 책략. 그들은 두 사람을 각자의 전장에서 동시에 고립시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선아의 눈에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갑고 맑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적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단지 약혼자의 회사와 그녀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집, 그녀의 가족,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녀의 조상들의 유산을 건드렸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나 암투가 아니었다. 지독하게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태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모든 게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들이 만든 증거가 너무 정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 선아는 그런 그의 앞에 조용히 다가섰다. 그녀는 그의 지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지리산의 겨울 능선처럼 서늘하고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제 뿌리를 잘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산의 뿌리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아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절망으로 가득 찼던 태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고 적의 심장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눌 동지이자 전사였다. 최후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선아의 선전포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출사표였다. 절망에 빠져있던 강태주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작전을 세웠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될 거대하고 정교한 방역 작전이었다. 첫 번째 전선은 지리산에서 시작되었다. 선아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간 인연을 맺어온 지리산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온 늙은 약초꾼,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동선을 파악하는 명포수, 산속 깊은 암자의 주지스님,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꿰고 있는 이장까지. 그들은 법보다 신의를, 돈보다 자연을 더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씨 가문은 대대로 그들에게 의술과 지혜를 베풀었고 그들은 이제 은혜를 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상한 외지인들이 타고 온 차량의 종류와 번호, 그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 그들이 버린 담뱃꽁초 하나까지 모든 흔적을 찾아주십시오. 선아의 요청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그녀는 또한 파괴된 약초밭의 흙과 죽은 식물의 샘플을 서울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지식은 그것만으로도 적이 어떤 독극물을 사용했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지리산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명포수는 폭력배 중 한 명의 인상착의를 토산품 가게 주인에게서 확보했고 늙은 약초꾼은 선아가 보내온 샘플 사진만 보고도 그것이 일반적인 제초제가 아닌 특정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산업용 화학 폐기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의 정보 조각들은 하나로 모여 폭력배들이 지리산 인근의 폐목재 처리장을 아지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폐목재 처리장은 서류상으로 강민혁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던 유령회사 소유의 자산이었다. 물리적인 증거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마천루 속 두 번째 전선에서는 태준이 움직이고 있었다. 선아는 쏟아지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반박 성명만 내며 수세에 몰려있던 그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거짓은 기생충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반드시 작은 진실의 조각에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먹으며 몸집을 불리죠.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부정하려 들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들이 달라붙어 있는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 기생충을 그 숙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해내야 합니다. 그녀의 비유는 태준의 머릿속을 밝혔다. 그렇다. 강민혁이 조작한 수백 장의 서류더미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중 단 하나, 완벽하게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조각만 찾아내면 서류더미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태준과 그의 법무팀은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강민혁이 제시한 서류들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거래 내역서에 찍힌 태준의 디지털 서명.
날짜와 시간을 분석한 결과 그 서명이 이루어진 시각에 태주는 독일 투자단과 공식적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존재했다. 서명 파일 자체도 미세한 픽셀 깨짐 현상이 발견되어 원본을 복제하여 붙여 넣은 위조의 흔적이 명백했다.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창끝이 마침내 날카롭게 벼려졌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태주는 마지막 결전의 장을 준비했다. 그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천명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암시를 언론에 흘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판이 커질수록 배신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숨어있는 쥐들이 구멍 밖으로 기어나오기 마련이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문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강태준의 사임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부도덕한 비리 행위로 인해 천명그룹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회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주주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태준은 그의 열변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띄웠다. 이것은 숙부님께서 언론에 제보하신 서류 속 제 디지털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각 제가 독일 투자단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법무팀장이 나와 서명 파일이 기술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비리 의혹 기사가 최초로 제보된 컴퓨터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강민혁 상무님의 오랜 측근인 이 부장의 자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여유를 잃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숙부님께서는 제가 회사를 망쳤다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 그룹의 근본을 공격하고 창업주의 유지를 더럽힌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화학 폐기물로 검게 타들어간 지리산의 약초밭 사진과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이어서 폭력배들이 아지트로 사용했던 폐목재 처리장이 강민혁 소유의 유령회사 자사님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장악했다. 이곳은 단순한 약초밭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천명그룹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도와주신 하씨 가문의 성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우리 그룹의 가장 신성한 역사를 짓밟은 겁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회사의 근간이 되는 은인의 가문까지 공격한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사실을 궁지에 몰린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발악하던 순간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강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재물 손고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혁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주주들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의 탐욕의 왕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이 끌려나간 후 태준은 단상 위에 홀로 섰다. 승자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그는 회의장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선아를 발견했다.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산의 지혜와 도시의 힘을 합쳐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강민혁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체포극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낱낱이 대중 앞에 폭로되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와 결탁했던 테림그룹 또한 연쇄적인 부도 위기를 맞으며 결국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천명그룹은 상처를 입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렸다.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재평가받았고 추락했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도시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태주는 선아의 손을 잡고 지리산으로 향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번잡함과 인공적인 화려함에 익숙했던 그에게 지리산의 고요하고 장엄한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맑은 공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금강송의 기상,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목조 가옥까지. 그는 비로소 그녀의 그 깊고 고요한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는 선아와 함께 강민혁의 야만적인 손길에 파괴되었던 약초밭에 섰다. 하지만 밭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과 선아의 노력으로 오염된 흙은 걷어내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심어져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상징이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서울의 초호화 호텔이 아닌 지리산의 천왕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언덕 위였다. 하객은 단출했다. 평생을 두 사람의 곁에서 헌신한 김비서.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마을 어른들 몇 분. 그리고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여 휠체어에 앉은 채 손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는 선아의 할머니가 전부였다. 선아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순백의 소박한 한복을 입었고 태준 역시 그녀와 어울리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주례도, 요란한 축가도 없었다. 그들은 지리산의 정기를 증인으로 삼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약했다.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대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그것은 도시와 산의 만남이자 현대와 전통이 하나가 되는 가장 성스러운 결합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하선아는 세간에서 불리는 총수 사모님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었다. 그녀는 사교 파티나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대신 천명그룹의 지속가능성장 부문 수석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룹의 친환경 사업과 윤리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늙은 이사들조차 그녀의 깊은 지혜와 회사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녀의 능력 앞에서 점차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태준의 전폭적인 지지와 천명그룹의 투자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웰니스 브랜드 지리원 지익유엔을 세상에 선보였다. 지리원은 하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비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강식품과 약차,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였다. 순수한 자연의 원료와 균형과 조화라는 철학을 담은 지리원의 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잊혀가던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지혜를 현대인들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온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하선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경영인이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성우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아로새겼다. 어느 늦은 저녁, 태주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차갑고 텅 빈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집안은 은은한 약초 향기와 따뜻한 음식 냄새,
그리고 살아있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녁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그는 저택 한쪽에 새로 지어진 유리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선아의 작은 왕국이었다. 지리산에서 옮겨 심은 희귀한 약초들과 이름 모를 풀들이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다. 선아는 그곳에서 식물들을 돌보며 신제품에 대한 영감을 얻곤 했다. 태준이 들어서자 흙을 만지고 있던 선아가 미소와 함께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당신이 이사회에서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만장일치로 통과됐소.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총수와 고문으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평범한 남편과 아내일 뿐이었다. 선아는 자신이 방금 덕근 새로운 차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통과 불안의 그림자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한 치유이자 완벽한 행복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온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을 지배하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도시가 잇고 있던 가장 깊은 뿌리를 지키는 현자였다. 태준이 선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산에서 내려온 소녀는 약속을 지켰고 얼음 같던 남자는 사랑을 배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구원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